오늘의 개회사는 아까 소개해드렸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중구협의회 김재용 회장님 모시고 개회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6월 25일이죠. 69년 전에 전쟁으로 인해가지고 전사하신 우리 장병 여러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이렇게 큰 날을 맞이해가지고 저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구협의회하고 또 한반도 생명평화연대하고 70년 이전 인합 70 years 인합 그래서 이게 인합이라는 그 말이 뭐 충분하다 그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지만은 저는 여기서 인합이다라는 그 단어를 더 이상은 안 돼!
우리가 70년 동안 이렇게 갈등을 빚어온 이런 관계는 더 이상은 충분하다는 것만 가지고 좀 약한 것 같아요. 더 이상은 이런 갈등과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고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그 중구청의 서영호 구청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토크 콘서트를 하게 된 것을 매우 시기적절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또 이 자리에 같이 참여해 주신 이상호 국회의원님, 김홍걸 민족화해 협력원국민협의회 대표이사님, 그 다음에 아재 정대신 통일연구원의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 올릴 거는 이 자리에 같이 해주신 청중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감사를 해야 되겠죠. 이만큼 우리의 이 공통의 공감에 이런 관심을 가지셔서 오늘 또 같이 진짜 덥다고 하는데 같이 해주신 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콘서트를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까 정유란 저희 평통 장로님께서 그리운 금강산을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진짜 금강산을 그립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가 쉽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빨리 돌아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구 성동을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순옥입니다. 네, 오늘 한국전쟁 69주년을 맞이하여 정말 뜻깊고 의미 있는 평화, 생명, 토론회를 하게 된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준비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시기적절하게 꼭 해야 할 일을 그 시간에 맞춰서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데 이렇게 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우리 우상호 의원님, 존경하는 우상호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또 김홍걸 대표님, 우리 이효 여사님 또 소천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어머님에 대한 슬픔을 갖고 계실 텐데 오늘도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김재영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 또 참여해주신 모든 우리 위원님들과 또 특별히 서영호 구청장님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 작년에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역사적인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평화 통일의 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2000년 6월 15일 공동선언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다시 북한하고의 평화의 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저는 정말 많은 혜택을 받고 또 행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10년 차 되는 해였습니다. 그런데 6.15 선언이 있었고 저는 그때 옥스퍼드 대학에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기숙사의 모든 사람이 모여서 6.15 선언을 함께 세계의 학생들이 함께 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을 그때 10년 사는 동안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자랑스러움과 자부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정말 행복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시간이 흘러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시 평화 통일을 위해서 지금 길을 여시고 계십니다. 그런 이때에 우리가 정말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국민이 함께 평화 통일의 문을 열어갈 수 있는 그런 토론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기쁘게 생각하고 모두 함께 해주신 분들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나오는 박수 소리가 커지는 거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너무 뜻깊습니다. 오늘은 그 한국전쟁 69년을 맞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오늘 맞이해서 한반도 생명평화 토크 콘서트 개최를 위해서 애써주신 민주평통 서울중구협의회 김재용 회장님과 자문위원님들 그리고 한반도 생명평화 국제연대 관계자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습니다. 오늘 바쁜 걱정에도 불구하고 이제 참석해주신 더불어민주당 중구성동을 전순옥 지역위원장님을 비롯한 시구 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이번 토크 콘서트 대담자로 참석해주신 서울 서대문구 갑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우상호 의원님, 서울시장 경선 나가고 중구 오신 이후에 처음 오신 것 같습니다. 임자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김홍걸 상임의장님 그리고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원 교수님께도 힘찬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중구에는 유독 북한 식당이 많이 있습니다. 장충동에 족발집이 있고요. 오장동 냉면에 필동 면허회 그리고 을지 면허까지 족발과 그리고 냉면으로 비롯되는 북한 음식점이 유독 많아서 실향민들이 남대문 시장 주변에 모여서 무일푼으로 오셔서 노점과 행상으로 그리고 날품팔이로 어렵게 삶을 이어갔던 분들이 유독 많이 사는 곳이 바로 우리 중구입니다. 따라서 우리 중구에게 이 북한 문제 그리고 한국 전쟁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현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 개선 공간이 열리다 가슴 설레었던 분들이 바로 우리 동대문에 의류, 섬유, 패션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개성공단이 열린 것을 열광하고 환영했던 것 또한 우리 중구의 직접적인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한국전쟁 69년을 맞이해서 개최되고 있는 이번 뜻깊은 행사가 한반도의 평화에도 작은 기여가 되고 특히 무엇보다도 우리 중구민들에게 현실적인 밥과 경제의 문제로 와닿기 때문에 이 행사가 더욱더 와닿는 것 같고 중구에서 개최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중구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 제가 벌이고 있는 낡은 정치와의 전면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반드시 중구에서 새로운 정치의 씨앗을 내리겠다는 약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사가 한국전쟁의 아픔을 기억하는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우리 중구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있는 뜻깊은 자리임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중구 구민 여러분 귀중한 저녁 시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한 분 한 분 먼저 간단하게 여러분 인사만 아주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인사 다 몇 번씩 해요. 여기 이렇게 써 있거든요. 네, 우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김홍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일 멀리 수원에서 왔습니다. 정대진입니다.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 시작할까 하는데요. 사실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 날을 좀 되살려 봤더니요. 2년 전만 해도 이런 식의 행사를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오늘 이 정도의 날에는 북한하고 미국이 서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서로 말폭탄을 주고받고 이랬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10년사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평창 올림픽에 참여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급격하게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후에 잘 아시는 것처럼 남북 간에 북미 간에 정상회담이 있고 평화의 분위기로 정말 급격한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먼저 정대진 박사님 짤막하게 한번 먼저 그 의미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약 2년 전이지 2017년도 7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베를린에 가서 베를린 구상 선언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이제 북한이 한창 미사일도 쏘고 핵실험도 하고 있던 와중인데 그때 이제 남북 회담을 하겠다, 이산가족 성공하자, 북한은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기 바란다 등등의 이제 내용들을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다들 무슨 말씀 하시나 여기까지 가서 좀 될까라고 걱정들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겨울 지나고 2018년도 1월 달에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 발표하고 하면서 가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상황이 대반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6개월, 1년 사이에 여러 가지 상황 반전이 있었고 2018년도 작년에는 우리가 전에 보지 못했던 그림들을 봤던 한 해죠. 남북 정상회담을 3번이나 했고 그리고 북미 정상들도 만나고 그런 시기가 작년에 이제 펼쳐졌는데 그 2017년, 18년 넘어갈 때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우리 정부의 역할이었습니다. 일관성 있는 역할.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을 하되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일관되게 평화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 이제 우리 정부의 역할이었거든요. 그것을 놓치지 않고 계속 했던 것이 17년에서 18년 넘어가는 대반전의 한 해를 만들었던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도발을 할 때 그때 생각들을 좀 해보시면은 북한이 새벽에 미사일 3발을 쏘면 우리도 똑같이 미사일 3발을 대응 발사했거든요. 국내상.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그냥 가만 보고 이제 안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북한이 3발 쏠 거를 미리 다 파악을 하고 있고 쏘자마자 바로 또 똑같이 3발을 쏘는 식의 이야기를 대응을 한다는 것은 군이 북한을 손바닥 보듯이 다 면밀하게 관찰하고 늘 대응 태세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힘이 있지만 사용하지 않고 자제하고 일관되게 평화 메시지를 던지고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이제 그 힘과 그리고 평화에 대한 정책적인 의지 그것들이 북한의 결과가 작년에 이제 좋은 그림들을 만들어냈고 올해 좀 잠시 소강 상태이긴 하지만 다시 또 일관된 메시지를 좀 가지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그림을 펼쳐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로의 의미 있는 아주 급격한 전환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정말로 의미 있는 일들은 실제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서 어떤 합의문을 발표했고 또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만나서 합의를 했습니다.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4월 27일에 소위 그 판문점 선언이 있었고요. 9월 19일에는 평양 공동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였던 6월 12일에 싱가포르 합의가 있었죠. 자, 이 세 가지의 그 아주 의미 있는 합의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좀 우상호 의원님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의미 있는 이 합의, 이것에 대해서 이것의 의미를 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분단사에서 2018년이 가장 드라마틱한 한 해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월 달에 평창 올림픽, 그다음에 4월 달에 판문점 회담, 6월 달에 이제 역사적인 북한과 미국의 회담, 그다음에 이제 9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했던 9.19 선언. 그러니까 2월, 4월, 6월, 9월 1년 내내 대단히 역사적인 만남과 합의들이 이루어지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다시 말하면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든다는 역사적 합의가 북한과 미국 사이에 또 남과 북 사이에 합의가 됐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북한 정상,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자기 입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국제사회에 약속하는, 남북회담에서도 약속하고 미국과도 전쟁 당사자였던 미국과의 사이에서도 내가 완전하게 비핵화하겠다. 심지어 그 능라도 5.1 경기장에 약 10만 명의
평양 주민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하면서 바로 당신네 나라의 최고 주자가 핵을 폐기하겠다고 포기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라고 하고 10만 명이 박수를 치는 역사적인 장면, 대중적으로 호의까지 받는, 이게 바로 2018년도에 한반도에서 일어난 대단히 역사적인 큰 변화의 물결이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남과 북 사이에는 그런 한반도의 평화 체제 구축과 그 안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추상적인 합의 이외에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들이 시행이 돼서 소위 연평해전이라고 해서 이 꽃게 때문에 벌어졌던 남과 북의 교전, 그것을 완전히 중단시킬 수 있는 평화지대, 그 다음에 우발적인 충돌전이 벌어질 수 있는 지피철설 같은 이런 실제로 남과 북 사이의 우발적인 충돌이 국지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여러 요소와 시설들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 굉장히 의미 있는 진전으로 비춰집니다. 작년에 있었던 남과 북의 정상회담, 물론 그 이전에도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두 차례가 있었죠. 2000년에 있었죠. 6월 15일 6.15 공동선언을 발표했었죠. 그리고 2007년에도 있었습니다. 14남북 공동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두 차례 공동선언이 있었는데요. 이 선언문의 내용도 약간은 다르기도 합니다만, 그것도 그렇지만 동시에 이 시대적 상황도 사실은 2000년, 2007년 때와 작년 2018년 이때 시대적 상황도 좀 달랐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김홍걸 의장님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각 선언들의 배경이 되는 상황 혹은 정세가 조금씩 차이가 있고 달랐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지 한번 말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6.15 이후 벌어진 상황과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 좀 차이점이 있죠. 그 당시에는 이 6.15 당시에는 사실 어렵게 이루어진 회담이긴 했지만 우리가 말 그대로 운전자 역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클린턴 정부에서 상당히 이 한국의 김대중 정부를 신뢰하고 먼저 나서서 한반도 문제를 풀어보라는 이런 확실한 신뢰를 주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설 수가 있었고, 또 일본이나 중국 같은 나라들과도 상당히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특히 일본과의 관계는 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좋을 때였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 국가들의 지지와 성원을 받으면서 정말 부담 없이 대북 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 여러 가지 정세 변화 때문에 성사되지는 못했지만 클린턴 대통령이 평양에 가겠다는 결정까지 하게 만들었고, 또 그 후에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부시 정권이 들어섰을 때도 그 어려운 강경파 부시 정권을 설득해서 부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도라산역에 가서 평화의 메시지를 내놓게 하고, 또 항상 미국의 눈치를 보던 일본의 총리가 평양을 방문하게 하고, 이런 외교적인 큰 성과를 올릴 수가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최근 벌어진 이 상황은 조금 그때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북측에서 좀 전에 미사일 발사 2년 전에 여러 차례 미사일 발사를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하다가 전략적으로 이 어느 시점에선가 딱 정지를 하고 우리가 핵무력을 완성했으니까 이제부터는 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나오면서 이 협상 국면이 시작이 됐고, 또 미국의 경우에 그동안에 뭐 전략적 인내니 하면서 북한을 좀 우선순위에서 제껴놨던 그 오바마 정권이 아닌 북한 문제를, 부시나 오바마 정권에서 해결 못했던 북한 문제를 자기 손으로 직접 탑다운 방식으로 해결해서
모든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겠다는 욕심을 부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북미 정상회담까지 생각보다 쉽게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좀 어려운 부분, 우리가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정치적 성과를 올리고 싶어하는 욕심이 강하지만, 미국 내의 언론, 정치권, 특히 야당인 민주당, 또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 북한이 비핵화를 할 리가 없다, 아예 결론을 미리 내놓고 그 방향으로 몰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계속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회의론을 제기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속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속아서 제대로 비핵화를 얻어내지도 못하면서 쓸데없이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이 비핵화를 우호적으로 협력적으로 진행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노이 회담도 그런 부담을 갖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all or nothing, 한 방에 모든 것을 받아내겠다는 그런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그래서 결렬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 입장에서도 그런 미국을 상대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또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가 6.15 때에 비해서 좋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주변 국가의 협조를 얻는 것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6.15 때 이상가는 외교력을 발휘해야 되는 상황이고, 자칫 잘못하면 북미 간의 협상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될지 몰라도 우리는 거기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주도권을 잡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정부가 지금 심기일전에서 다시 치열한 외교전을 벌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깐 한 가지 부연하면요. 어디서부터 기억들을 하시는가에 따라서 강도가 다른데, 평창 올림픽부터 기억하시면 안 돼요. 평창 올림픽도 기억하면 다 좋아요. 제가 원내대표 하던 2017년, 그러니까 원내대표 끝나고 가구나. 이 정부 들어서고 나서니까. 네. 원내대표 계속 원내대표 하는 줄 알고. 네. 2017년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2017년 12월에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북한이 ICBM을 쏘는데 그게 괌까지 안정적으로 도달하고 알래스카까지 간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전 세계의 핵을 가진 강대국 빼고 자기와 적대적 관계에 있는 나라가 본토를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나라가 하나 생긴 거예요. 제가 CNN에 본 이래로 미국이 매일 북한이 우리나라에 핵무기를 쏠 수 있다 이런 보도를 매일 미국 언론이 하는 건 처음 봤고요. 그 실질적인 위협이죠. 그때 제가 국방위원이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2월에 지금 기억들을 못하실 수 있는데 괌에서 미국의 전략 폭격기 7대가 편대를 이루어서 쫙 옵니다. 새벽에.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 정부가 통보를 받지 몰랐어요. 그 비행기가 어디로 넘어갔냐면 이제 NLL에서 쭉 보면 이제 해상 분계선이 있잖아요. 공해 바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목소리 넘어온 그 코스로 넘어갑니다. 원산 앞바다에 공해로. 이 비행기는요, 괌에서 한국까지 날아오는데요. 그게 3,400km인가 그런데 2시간 반 만에 날아오는 비행기. 그러니까 그 비행기가 떠 있던 그 원산 앞바다 공해상에서 평양까지는 5분에서 7분 거리. 다행히 북한의 레이더가 후져가지고 이걸 몰랐어요. 북한 레이더가 저하고 이걸 알았으면 그 비행기가 폭격하러 오는 건지 위협하러 온 건지를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때 그 다음날 제가 국방위였는데 다음날 그 뉴스를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요. 어휴, 저도 날 뻔했다. 북한의 레이더가 져가지고 저게 지금 미국이 우리 핵시설을 폭격하러 오는 걸로 판단했으면
북한이 갖고 있는 모든 미사일과 자수정포를 대한민국을 향해서 열어놓고 진짜 발사포도 물론 넘어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 중구에 한 3발, 우리 서대문구에 한 3발만 떨어져도요 아비규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산은 아니죠. 아, 저희 일산 살고 있는. 아유 거기가 더 가까워요 북한에서. 그래서 뭐냐면 우리나라 기술력이 북한이 미사일 1000개를 갖고 있는데 국방위에서 다뤘습니다만은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실력으로 막아낸다고 하면 700개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300개는 현재 기술력으로 못 잡아내요. 근데 그거는 최대한 잡을 때 700개를 잡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17년 12월에 실제로 저는 오판내에 의해서 전쟁이 날 뻔했다. 저는 되게 끔찍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1.4.5 때 북한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어머니 제가 강원도 철원생인데요. 고향 가까운 데 사신다고 강원도 철원에 가셔서 터를 잡고 제가 이제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평창 올림픽 얘기하고 4월, 6월, 9월 회담 얘기하면 다들 행복해 하시지만 저는 2017년 12월부터 보면 정말 전쟁이 날 뻔한 상황에서 갑자기 바뀐 이게 좀 대단히 잘 기억해야 할 시절이다라는 생각. 제가 한 말씀만 덧붙이자면 2017년에 그렇게 국제적으로 특히 미국에서 이거 큰일 났다, 미국으로 ICBM이 날라오면 어떡하느냐 하고 호들갑을 떨었는데 이제 작년부터는 미사일 핵실험 없으니까 잠잠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입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이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상당히 높았는데 지금은 조용하니까 미국 내 관심도나 우선순위에서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서두를 것 없다, 응?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너희 어차피 다시 핵 터트리고 미사일 쏘도 과거로 돌아가지 못하지 않느냐, 너희 비핵화 외에는 다른 일 없지 않느냐, 그러니 나는 서두를 게 없다, 너희는 퇴로가 없으니까 내가 압박하면 너희는 항복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북한의 비핵화를 자기 정치적인 업적으로 만들어서 재선에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이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니까 제가 보기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무리해서 추진해서 성과를 얻는다 해도 과연 나한테 정치적인 이익이 처음에 기대한 것만큼 올까 하는 의심을 조금 하는 눈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말씀은 오히려 지금 미국 국내 정치에서 오히려 아무런 북한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좀 속되게 표현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북한의 약발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아까 우상호 의원님 얘기 듣다가 불현듯 생각난 게 결국 부모님이 1.4.5 때 오셔서 그럼 1.4.5 이후에 만나신 건가요, 혹시 부모님? 그렇죠, 전체. 예.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전체 부인은 북한에 남아 계시고 전쟁통에 헤어져갖고 거기 여기 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모르게 저한테 알려준 얘기인데 북한의 부인 밑에 애가 계시는데 뭐 첫째는 이름이 뭐고 둘째는 이름이 뭐고 기억이 안 나. 어머니 모르시고? 네? 그 얘기 어머니 모르시고? 어머님이 아시는데 굳이 왜 내 아들에게 그런 얘기 하느냐고 어머니가 싫어하시니까 어머니 모르게 얘기하셔가지고. 왜냐면 제가 방공글짓기 그 당시엔 그게 아주 유행이었지 않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그 방공글짓기로 맨날 1등 해가지고 그래서 연세대학교 국문과 간 거예요. 그때 거의 맨날 뭐 공책 타고 연필 타고. 그래서 좀 이상하죠. 연세대 총학생회장까지 한 놈이 빨갱이인 줄 알았더니 북한에서 내려고 실제로 보면 이 이산가족의 아픔이라는 게 정말 아주 뼈저리다. 우리 결혼했더니 우리 장모님도 평양에서 내려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이산가족이 많아요. 우연히 만난 관계에서 보면 이 집안에도 있고 저 집안에도 있고. 그래서 이 전쟁 없는 오늘 6.25인데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 전 세계 아직까지 분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결국 한국 전쟁 덕분에 태어나신 거죠. 그렇죠. 이제 이 비극의 역사에서도
생명을 드는 이런 생명이 또 이제 태어나고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사실은 또 이제 비극의 역사에서 이 가운데 앉아 계신 우리 김홍걸 의장님은 항상 어찌 보면은 아버지 때문에 항상 무엇인가 탄압을 받아야 되고 하여튼 이런 어떤 그 한국 역사의 비극이 개인의 비극이었던 그런 청년 시절을 청소년 시절을 보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봤습니다. 자, 사실 어떻게 보자면 우리 분단의 희극과 비극을 함께 갖고 계신 두 분 위에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분 박수도 받았으니까 제가 질문은 저 정대진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좀 북미 간에 어쨌든 작년부터 협상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북미 간에 작년부터 협상을 하기 전에 원래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야, 너네 핵 폐기해라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 말이 좀 어려운데요. 영어로 그 complete 그 verifiable and irreversible 그리고 dismantle 이렇게 얘기해서 CVID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말이 바뀌었어요. 그 최종적이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핵폐기. 그러니까 이제 finally fully verifiable dismantle 해서 FFVD 이렇게 말이 바뀌었는데요. 도대체 용어가 바뀌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용어가 바뀌어서 뭔가 새로운 게 추가된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꽤 계실 텐데요. 정대진 교수님, 이런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죠? 요 CVID와 FFVD.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 별로 바뀐 입장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하고 CVID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폐기 그리고 FFVD가 최종적이고 완전한 검증 가능한 폐기라고 하는 거죠. 안 바뀐 두 단어가 뭡니까? CVID하고 FFVD 두 개에서 V하고 D가 안 바뀌었죠. 이제 그게 핵심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전문용어로 찍기다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검증 가능한 폐기라고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말을 좀 바꾸면서 그 당시 작년에 이제 7월 달부터 말이 조금 바뀐 건데 이제 이게 당시 언론 기사들을 좀 보면 우리 정부의 조금 입장을 받아들여서 미국에서 CVID에서 좀 한 발 좀 물러난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제 그랬어요. 작년 초기에 얘기 나왔어요. 작년 2018년 7월달에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는. 근데 가만히 이제 세월 놓고 흘러나가 보면 미국의 입장은 별로 변한 건 사실 없는 것이죠. 완전히 검증 가능한 폐기라고 하는 게 핵심 부분인데 이게 왜 근데 대화의 입구에 못 들어가고 이게 왜 문제냐면은 북미 간에 지금 신뢰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북미 간에 신뢰가 있으면은 믿으면 서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어서 내가 지금 우리 핵무기가 지금 몇 개 있는데 그걸 까면은 믿을래라고 했을 때 지금 북미 간의 관계에서 미국이 북한 말을 믿을까요? 못 믿겠죠, 그죠? 북한은 그럼 미국이 너 그럼 비핵화 하면은 내가 이게 뭐 쌀도 주고 뭐 돈도 주고 다 할 테니까 지금 까라고 했을 때 북한은 깔까요? 그죠? 북미 간에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하고 70년 동안 이제 신뢰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누가 누구 말을 믿을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검증이 불가능한 구조를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이란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이제 이란에 핵 합의를 할 때 총 한 7개 국가, 유엔 안보리 상임사로 5개 국가하고 독일하고 이란하고 들어가서 이제 그 JPCOA라고 하는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란 핵 검증을 하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검증 단계마다 그럼 이게 검증이 이란이 제대로 이제 사찰을 받고 이게 폐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정하기로 했냐면 다수결로 정하기로 했어요. 이제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하고 독일하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찰을 해본 다음에 이게 제대로 됐다라고 하면 다수결 해가지고 그 만장일치 혹은 더 다수결로 더 가자라고 하면 이제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북미 간에는 1대1 한 표씩 주고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싸울 수밖에 계속 없는 문제죠.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낀다, 중국이 낀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북미 중에도 대충 보면 2대1이에요. 그랬을 때 이게 과연 검증이 가능하느냐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이게 사실 용어는 바뀌었지만 별로 사실 변한 건 없는 것이고 검증 가능한 폐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목표인데 그 입구를 못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중요하게 얘기되고 있는 게 북미 간의 신뢰 문제이죠. 그래서 6월 12일 날 작년에 싱가포르 선언의 제1조가 북미 관계 개선이거든요. 그게 이제 북한이 줄기차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좀 일항으로 들어갔던 얘기가 이유가 이제 북한에서 아주 강력하게 이제 요구를 했던 것이고, 당시에 이제 싱가포르 선언의 순서를 보면 북미 관계 정상화, 그리고 이제 한반도 평화 체제, 그리고 나서 완전한 비핵화가 이제 3번의 순서가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제 북미 간의 신뢰가 좀 쌓이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 이제 VD를 내고 용어가 계속 이제 공전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제 흘러갈 문제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도 작년에 싱가포르 합의 발표를 보고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이 순서가 늘 북한이 이렇게 주장하던 식의 순서 비슷한 이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뜬금없이 네 번째에 미국 유해송환이 들어갔고, 근데 실제로 그 이후에 진행된 과정을 보면 미국 유해송환의 관계에서는 어쨌든 좀 진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내용들 앞에 있는 세 가지, 이 부분들은 계속 이게 이제 뭐 될 듯하고 뭐 계속 그래서 그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되나? 이러다가 또 안 되고 하여튼 계속 이런 상황이었는데, 우상호 의원님께 좀 말씀을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계속 이렇게 되면서 결국 올해 하노이 북미회담 2월달에 하노이 회담에서도 사실 저도 TV보다 마지막 순간에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어쨌든 이러면서 지금 계속 아주 냉랭한 국민 사이에 냉랭한 분위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최근에 며칠 전에 약간 좀 다시 또 변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다만 요 토크 콘서트의 대본이 그거 발표되기 전에 이게 쓴 거라서요. 그 내용은 추가해서 다음에 제가 물어보기로 하고 그 전 상황으로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일주일 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이렇게 그 일주일 전까지는 그냥 냉랭하다 이렇게 얘기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자, 이게 도대체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왜 이렇게 됐으며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아까 김원걸 대표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본질이에요. 제가 원내대표 때 정세균 의장 모시고 3당 원내대표가 뉴욕하고 워싱턴을 방문해서 미국의 이 문제를 다루는 국회의원들을 다 만나봤어요. 그다음에 이제 빅터 찬을 포함해서 그 연구소에 있는 싱크탱크 인사들도 다 만나보고 미팔군 사령관 출신들이 있고 있는 코리아 코크스라는 모임 가보고 다 얘기 나눠봤어요. 이렇게. 미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야, 북한이 핵을 왜 포기하겠냐? 우리한테 얻어낼 것만 얻어내고 몇 개 포기하는 척 하다가 숨겨놓으면 우리가 어떡하냐? 이게 미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불신이에요. 근데 그 이유는 지난 20년간 대화하면서 북한이 그렇게 해왔지 않냐? 근데 북한 애들 만나면 야, 미국이 우리한테 약속하고 뒤통수 친 게 한두 번이냐? 원자로 경수를 없애면 그거 뭐 전기 준다고 그러고 그래서 뭐 폭파하면 10만 불인가 준다고 그러고 진짜 안 줬거든요. 그 제네바에 네네. 이거 학자들은 자꾸 옛날에 뭐 날짜까지 써서 얘기하는데 이 북한도 미국에게 속은 적이 있고 미국도 북한에 속은 적이 있어서 교육이 돼 있어요. 그 오피니언 리더들은. 그러니까 북한의 지도자들을 만나면 미국이 약속 안 지킨 걸 맨날 얘기하고 있고 미국 지도자들을 만나면 북한이 약속 안 지킨 걸 맨날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이제 불신에 관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중재를 할 거냐? 이제 이게 가장 문제인데 결국 미국은 지난번 하노이 회담이 야, 너 안전한 비핵화한다고 했잖아. 안전한 비핵화의 로드맵을 내놔. 니네 시설 언제 신고하고 언제 검증하고 할 거지. 그러면 그거 내놓으면 그때부터 제재 완화를 시작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빅딜이라고 하는 일괄 타결이고 북한은 뭐냐면 야, 니들 옛날에 사찰단 와가지고 우리 핵시설 보여줬더니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 그러면서 지점을 찍어서 자기네 사실은 핵과 관련 없는 군사시설도 다 보여달라고 해서 이 새끼들 뭐라 그러고 그러면 니들이 이거 다 보고 나서 그냥 철수해버리면 그리고 공습하면 우리 어떡하냐. 이게 또 북한 애들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북한은 그때 경험이 있으니까 단계적 동시적으로 하자. 어차피 핵무기 없애는데 있는 핵무기 없애고 핵시설 없애고 핵물질 없애는데 15년 걸리는데 그러면 15년 후에 제재한다는 얘기인데 그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미국은 다 불신의 문제인데 그래서 그게 이제 미국의 해법
트럼프 대통령이 가서 볼턴과 폼페오가 했던 해법은 완전한 계획을 한다고 했으니 그 약속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로드맵을 내놔야 내가 제재 완화에 관한 방법을 내놓겠다. 그러니까 제재 완화를 그때마다 맞춰서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그거 내놔 일단. 그러면 제재 완화 해줄게. 이렇게 되니까 북한은 그럼 우리 거 다 턴 다음에 그때 제재 완화 준다는 소리네. 그러니까 아니 그건 거래가 안 된다. 우리 연금 원자를 없애고 뭐 없애고 그때 니네가 뭐 해줄 건지 이렇게 하다 거래가 깨진 거죠. 이게 이제 제가 볼 때 본질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깨질 때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 지난번 하노이 회담을 전후로 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은 지금 하노이 회담이 깨졌던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 같긴 한데 그 상황을 전후로 해서 생각나는 게 특히 미국에서 이야기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할 때 그 다음에 그 누굽니까 저 볼턴 얘기할 때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이 얘기할 때 말들이 조금씩 다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미국이 내부적으로 좀 혼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북한은 북한대로 하노이 회담 이후에 뭐 이걸 뭐 이용호 라인이 했네, 뭐 김영철 라인이 주도했네, 막 여러 가지 언론에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북한 내부에서도 뭔가 좀 정리가 잘 안 됐다가 오히려 하노이 회담 이후에 이제 뭐 좀 정리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좀 나왔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양측의 지도부 입장이 그럼 지금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한데 특히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또 의회가 또 있잖아요. 미국 의회로 들어가면 또 얘기가 골치 아파져. 왜냐면 미국 의회는 또 이제 민주당이라고 하는 당이 또 있고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좀 골치 아픈데 그 미국의 입장은 뭔지 그리고 북한의 입장은 뭘지 좀 이번에 김홍걸 저 의장님께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좀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자신의 작품으로 만들어서 모든 공을 자기가 독차지하고 또 지금 미국 내에서 이제 언론이든 정치권이든 트럼프를 보고 저 사람이 외교를 뭘 아느냐 또 뭐 이란이니 베네수엘라니 여기저기 일을 벌려놨는데 아직 해결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만 저지를 줄 알았지 큰 소리만 쳤지 하나도 성공한 거 없지 않냐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데 북한 거라도 이 한반도 문제라도 좀 성공을 시켜서 정치적으로 성과라도 내세우고 싶은 그 생각은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폼페이오 장관은 아무래도 정치인이고 나중에 뭐 대선 출마를 생각하고 있다는 말도 있듯이 정치적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말이 좀 바뀌는 편이고요. 예. 볼튼 보좌관은 뭐 그 사람은 다른 길로 갈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미 강경파로서의 이미지를 굳혔고 그걸로 이 안보파리 장사를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그만두더라도 또 나가서 그런 강경파를 필요로 하는 연구소에 가서 또 대접받아야 되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 말을 바꾸거나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봐야겠고요. 미국 민주당의 경우 또 뭐 뉴욕타임스니 CNN이니 이런 언론사의 경우는 워낙 트럼프란 사람을 싫어하고 또 트럼프란 사람이 자기들 보기엔 정말 저질인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트럼프가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 식이니까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게 태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소위 전문가란 사람들 또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군산 복합체의 경우는 이제 한반도의 긴장이 유지돼야 한국에도 무기 팔아먹고 또 일본에도 무기를 팔아먹을 수 있고 또 중국을 견제하는 용도로도 이 상황을 활용할 수가 있고 다시 말해서 한반도의 긴장이 해소되면 지금까지는 북한 때문에
한반도의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군사훈련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면 대놓고 중국하고 맞서기 위해서 그런 걸 한다고 말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거죠. 근데 그나마 트럼프 대통령은 일반 정치인이나 관료와는 좀 마인드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이 미국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로서는 그렇게 변칙적이고 탑다운 방식을 일반 외교 상식에는 맞지 않는 탑다운 방식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나마 있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북측 사람들에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에 대해서 불만도 많겠지만 트럼프가 아니었으면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 대통령과 2번씩이나 만나는 이런 상황이 오지도 못했을 것이다. 저도 이게 지금 말씀을 듣다 보면 좀 사실 그렇다면 북한도 그런 트럼프 대통령을 잘 이해하고 그걸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언제였냐면 북미 협상이 교착이 됐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전에도 한번 친서를 보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보낸 거죠, 친서를. 그래서 다시 협상이 재개된 적이 있었죠. 근데 이게 또 바로 지금 며칠 전에 또 그랬죠. 그 6월 달에 들어와서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친서를 보냈다라는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시진핑 중국 주석이 북한을 방문해서 북중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했고, 그러고 났더니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자기들 이제 그 뒤에 친서를 또 받았다. 이러면서 정말 아주 정상들 간에 이게 어떻게 일이 돌아가는 거야 할 정도로 6월 달에 최근에 아주 집중적으로 북한, 중국, 미국에 막 정신없는 이런 정상들의 외교가 있었는데 여기에 마지막 딱 활용점정을 찍은 게 사실은 우리죠, 우리. 왜냐하면 그 이제 이번 주말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 G20 회의를 하고 나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되죠. 이 6월의 마지막 한 주일, 한 2주일 요 정도가 아주 정말 그 정신없이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제가 들고 있는 요 콘서트 대본에 없었던 부분이거든요. 네. 대본은 한 열흘쯤 전에 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추가를 한 건데요. 그 요 세 분이 그러면 요 향후 최근에 변화되는 정세를 봤을 때 그럼 앞으로 지금까지 교착 상태인데 이게 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예상이랄까 혹은 뭐 경우에 따라서 희망사항도 좋은데요. 세 분이 간단하게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정내린 교수님께서. 좀 간단한 답변 아닌데 좀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네. 조금 잠깐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노이 노딜 전까지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게 북한과 미국이 주고받고자 했던 말들이 뭐였습니까? 북한은 비핵화 하라라고 하는 게 미국이 요구했고, 그리고 북한은 미국한테 요구하는 게 제재 완화였죠. 비핵화 대 제재 완화라고 하는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안보를 팔아서 경제를 이제 받는 안보 대 경제 교환 패러다임이 2월달까지 있었죠. 근데 그날만부터 이제 상황이 조금씩 바뀌는 거죠. 2월 28일 날 노딜 사태 이후에 심야에 하노이 현지에서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좀 이제 무서운 말을 하는데 협박성 발언을 이제 하는데 이번에 사실 우리가 우리 안전담보 문제와 같은 군사적인 문제를 얘기하면 미국이 부담스러워할까봐 부분적 제재 완화를 요구했는데 그것도 못 해주냐?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반박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논의의 축이 조금씩 이동하죠. 4월 12일 날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폐하는 게 근본방도다라고 하는 이제 근본 문제 제기를 합니다. 안보 문제도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4월 25일 날 등러 정상회담을 해서 푸틴 대통령의 입을 빌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안전 보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얘기 안 하고 러시아 입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점을 찍은 게 바로 지난주에 있었죠. 시진핑 주석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의 안보 불안 우려를 해소시켜줘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보 대 경제 교환 패러다임이 지금은 안보 대 안보 교환 패러다임으로 지금 좀 바뀌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말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과연 우리가 그런 북한의 지금 근본 문제의 제기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 있는 카드를 내놓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북한은 이제 그걸 보고 평가를 하겠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만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한미가 만약 그 합당한 카드를 내놓으면은 이제 7, 8월 달에 대해전이 다시 시작이 되는 것이고, 아니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핵무기의 값에 아직도 안 맞는다고 판단이 되면 아마 대화에 응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건 뭐냐면은 2월 달에 비핵화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서는 합의가 안 된 게 맞아요. 근데 나머지 부분에서는 북미 간의 합의가 거의 됐다라고 하는 게 이제 다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미 관계 개선해서 연락사무소 개설하는 문제, 종전선언 문제는 합의가 됐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들이, 플랜들이 나오면 7, 8월 중에 이제 그걸 고리로 시작해서 다시 한번 대회전은 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저희 기대와입니다. 네. 사실 우리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이제 지금 북한이 미국뿐만 아니고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좀 냉랭하게 대하고 있죠. 근데 뭐 어떤 분들은 왜 하노이에서 미국한테 뺨 맞았는데 왜 우리한테 짜증을 내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결국 하노이 회담 결렬이라는 것이 그 9.19 정상회담 때 우리와 북한이 합의해서 만들어낸, 그러니까 영변을 내놓고 제재 완화와 맞바꾼다 하는 그 협상안이 결국 거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과의 합의만 깨진 게 아니고 남측과의 합의도 깨진 것이다. 북은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재자라고 해서 역할을 기대를 했는데 그 역할을 우리가 못 해줬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북한은 지금 이제 하노이가 끝난 지가 4개월이 되는데 그들이 협상장에 나서지 않고 저렇게 지금까지는 움츠리고 있는 것은 그 당시의 충격이 너무 컸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최고 지도자가 해외까지 가서 전 세계인들이 쳐다보는 데서 망신을 당한 것은 북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 그 충격에서 회복돼서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다시 나오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뭐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만나고 시진핑 주석과 만나고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받은 친서를 자랑하고, 이것이 다 그동안의 손상된 체면을 어떻게든 다시 좀 회복해가지고 그 만신창이가 됐던 그 상태가 아닌 좀 회복된 상태에서 협상을 다시 해야겠다 하는 북한의 의도라고 볼 수 있고, 저는 7월 중에 실무 협상이 다시 재개될 수도 있다 하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과연 우리가 작년처럼 중재자, 조정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다시 오겠는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작년처럼 그냥 양쪽이 만나게만 해주면, 매치메이커 역할만 해주면 되는 상황이 아니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여러 가지 이 전략적, 정책적 창의성을 발휘해서 우리의 역할을 찾아낼 수밖에 없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6월 3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서 DMZ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이것도 궁금한 거 아니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근데 언론 보도 중에 제가 가장 틀리는 보도를 보면 남북미 회담 가능성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정상이 3명이 모여서 같은 주제를 논의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각적으로 미국과 북한이 회담하고 남과 북이 회담하고, 이거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이렇게는 될 수 있는데, 각각 다뤄야 할 주제가 다 다른, 남과 북이 다뤄야 할 주제와 북한과 미국이 다뤄야 할 주제가 다른데 세 정상이 모여서 회담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식의 기대 섞인 보도는 그 국제정치 외교 기본 맥락을 모르는, 3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회담할 가능성은 제로.
그래서 우리가 계속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트럼프 대통령 오기 전에 한미 정상회담 전에 남북 정상회담을 먼저 하자라고 지금 우리 대변인이 계속 이제 북한 쪽에 요구를 했는데 답이 없었죠. 그 문제에 대해서. 다만 북한과 미국 사이에 친서가 참 좋았다. 흥미로운 대목이 있어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이런 북한 반응이 나온 것이 그러면 이거는 시점은 모르겠지만 북한과 미국 사이에 실무 차원에서라도 새로운 대화 채널을 열고 그 다음 북한 미국 정상회담을 열기 위한 준비를 시작할 수도 있다는 의사표현이 서로 오간 게 아니냐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요. 설사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 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DMZ, 판문점 일대겠죠. 이분이 경호하는 가능한 지역이 그 구역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북한을 상대로 해서 평화의 메시지를 다시 친하게 던지는 것은 북한이 회담으로 나올 수 있는 명분을 주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극적인 걸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갑자기 김정일이 나타나서 갑자기 악수하고 회담하고 세 명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하고 이런 거는 저는 기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부시 대통령이 왔을 적에도 DMZ 북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는 군 초소에서 망원경으로 북한을 보면서 경계 태세를 확실히 해라. 북한이 쳐들어오면 격퇴해라. 전쟁 대비 지시를 하고 간 건데 이번에 미국 대통령이 와서 평화의 메시지를 던지고 가면 그 자체로 북한에게 좀 선물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것만 해도 큰 진전의 한 출발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그러면 그 북한에서 미국으로 그리고 미국에서 북한으로 이번에 오고 간 친서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알려진 거나 이런 부분 혹시 없나요? 친서라는 거는 대통령만 보게 돼 있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또 있잖아요. 네. 노르웨이 가서 이번에 아주 흥미있는 내용이 있었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그 내용을 아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외교라인을 통해서 전달은 받죠. 근데 전문을 다 보여주진 않는데 그러니까 실제 꼭 그 원문을 봤다 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 어떤 내용이 대강 어떤 내용이 좀 오갔대더라고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건 없나요? 저는 그 정도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어요. 아마 자세한 내용을 일반인들이 알긴 좀 어려워요. 저도 궁금해요. 흥미로운 대목이 도대체 뭔지. 제가 이거를 물어보면 다른 게 아니고요. 사실 이번 주 일요일 날 한미 정상회담 할 때 제가 모 방송국에 그 시간에 생방송으로 나가서 뭔가를 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미리미리 뭘 좀 알고 가야 되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친서에는 구체적으로 너희가 이걸 원하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줄 수 있고 구구절절히 쓰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김정은 위원장이 흥미로운 내용이라는 표현을 했다면 물론 그쪽에서 원하는 부분을 뭐 논의해 볼 수 있다는 뉘앙스로 뭔가 써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낼 수도 있고 또 제 생각에는 또 다른 가능성은 친서 내용은 그냥 이 상대에게 덕담만 잔뜩 하고 알맹이는 없었는데도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든 자기 떨어진 위신을 다시 세워야 되니까 내가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내가 하노이 가서 망신당하고 돌아왔다고 지금 우리가 굉장히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고 나라가 흔들릴 것처럼 걱정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 미국이 이렇게 나를 존중해준다. 나를 무시하지 못한다. 이걸 과시하기 위한 제스처일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례 없이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친서를 딱 보는 모습을 이 사진이 노동신문에 났던 거잖아요.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전례 없이 노동신문에 기고를 했고 이런 걸로 봐서는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상당히 자기가 국제적으로 위상이 꽤 높은 지도자라는 걸 국내적으로 과시하기 위해서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두 달 내로 협상 테이블에 복귀한다고 쳤을 때 북쪽에서는 자존심을 어떻게든 지켜야 되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태도 변화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나간다 이래야지 우리가 아쉬워서 나간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진실을 그럼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둘이 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죠.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참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거와는 지금 다른 상황에서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또 특히 지금은 더 또 과연 우리가 정말로 중재자 역할을 과거처럼 할 수 있을지 또 굉장히 참 고민이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가 도래하는 게 사실 대한민국이 굉장히 커다란 국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을 시켜 나가야 될 텐데 자 이제 오늘 이제 거의 마지막 정도 되는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상호 의원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보겠는데요. 네. 이 남북 관계, 지금 막혀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 남북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좀 해야 될지 한번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도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이 외교 전에 있어서는 프레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엇과 무엇을 교환할 것인가. 근데 저는 사실 처음에 비핵화와 제재 완화를 연결시키는 구도는 저는 좀 어색하다. 왜냐하면 애초에 핵무기를 만든 이유를 북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이 쳐들어올까 봐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체제 유지가 더 중요한데 비핵화와 체제 안전을 맞바꾸는 게 아니라 제재 완화를 꺼내 들었을 때 저는 아무리 김정은이가 스위스에서 유학 가서 경제 활성화에 아주 관심이 많다 하지만 왜 이랬지? 나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가요. 오히려 북한이 미국의 위협을 완화시키는 문제가 더 부담스러우니 경제 얘기를 하면 더 쉽지 않겠는가라고 북한이 판단했다는 말씀인데 그건 북한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미국이 경제 완화, 그러니까 유엔을 움직여서 북한에만 특혜를 주는 지금 제재 국가가 러시아도 제재하고 이란도 제재하고 미국이 세계적으로 제재하고 있는 나라가 꽤 많거든요. 쿠바, 베네수엘라. 근데 여기만 풀어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유엔을 움직여서 제재를 결의를 받아냈는데. 그러니까 북한이 그만큼 국제사회 외교전에 대해서 조금 판단을 잘못했을 수 있죠. 근데 차라리 원래대로 돌아가서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너희들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 그럼 국교 정상화를 하거나 불가침 조약을 맺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이 북한을 쳐들어갈 가능성을 아예 제거해주면 그럼 북한이 핵을 포기할 명분이 분명히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검증을 어떻게 할 건가에 방법 문제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프레임을 전환시키는 일은 대한민국이 할 수 있다고. 저는 이제 그게 이제 그렇게 시도하는 게 맞겠다.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북한이 섭섭해하는 건 우리는 선제적인 조치로 동창리 그 핵 발사장도 파괴하고 무슨 ICBM 미사일 실험장도 폐쇄하고 미군 유해도 보내고 선제 조치를 서너 개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남쪽과 미국은 하나 선물을 안 주냐? 그때 이제 우리나라 언론이 한미 군사훈련 안 하지 않냐? 그랬더니 그거는 언제든지 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북한은 이게 무슨 선물이냐? 우리는 폭파한 거는 하지 못한다. 핵실험장은 뭐 이런 얘기가 오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유엔 제재 결의를 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유엔 회원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결의를 어기면 우리도 제재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엔 제재가 풀리기 전에는 선도적으로 할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유엔 제재의 대상이 아닌 금강산 관광 같은 경우는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외국인들이 북한에 가서 관광하는 거는 유엔 제재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래서 러시아, 중국에서 금강산 관광 많이 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뢰 이것도 풀었다 괜히 또 국제적으로 우리가 욕먹는 거 아니야? 이런 때문에 우리가 알아서 풀 수 있는 것도 안 풀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대화 분위기가 안 만들어질 때는 못하지만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면 동시적으로 남과 북서의 별도 금강산 관광적으로 유엔 제재와 무관한 교류, 인도적 지원 이런 것들은 그냥 풀어버리는 과감한 조치들을 취해 나감으로써 북한이 우리도 군부가 반대하는 걸 설득해서 심지어 인사조치까지 하지 않습니까? 반대하는 군부를 막 바꿨어요. 김정은이. 그렇게 해가면서까지 이렇게 대화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데 니네는 이만큼의 피해도 안 보겠다고 위험보다 안 하겠다고 이런 서운해 하는 것은 좀 그래도 서로 조금씩 성의를 보이는 어떤 그런 좀 진도를 나갈 필요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뭐 중재자 이런 얘기도 필요하지만 당사자로서 좀 제대로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니네가 할 수 있는 것도 좀 해봐.
그랬더니 지금 이제 쌀 보낸다고 지금 뭐 5만 톤인가요? 지금 막 지금 포장하고 있고 어쨌든 뭔가 우리 나름대로 성의로 조치를 같이 병행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이 또 잘 진행되도록 이렇게 돕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제재가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도 남북에서 특히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찾아서 직접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어쨌든 남북 관계를 풀어야 되지 않겠냐. 좀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정대진 박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주로 남북 관계 얘기를 했는데 그럼 정대진 박사님께는 북미 관계 결국 이 북미 관계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에게 직접 관련이 되는 건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 체제로 나아가기 위해서 북미 관계가 어떻게 좀 잘 좀 풀려야 되겠다 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북미 관계 앞으로의 북미 관계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 뭐 전망과 기대가 좀 섞여 있는 논평일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는 북미 관계가 잘 돼야 되는데 그 합의한 게 어쨌든 연락사무소를 열자라고 하는 건 합의됐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쉽지가 않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워싱턴 DC에 이렇게 인공기 휘날리는 거 그래요. 뭐 그냥 뭐 그렇게 놔둘 수 있어요. 근데 평양에 성조기가 휘날리는 것을 북한 당국이 주민들한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겁니까? 이게 참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틈새에서 이제 우리의 역할이 있는 건데 저는 가만히 좀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왕 그 개성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있는데 그거를 남북미 공동 연락사무소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그 생각도 한 번씩 해봐요. 아 개성을 뭐냐면 개성공단에 대해서 이제 제재 면제 우리 정부가 그렇게 지금 바라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개성공단에 한해서 제재 면제에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제재 면제 승인을 받고 그럼 제재 면제 승인을 해줬으면 개성공단이 제재 면제에 맞게 그 허가된 대로 잘 운영되는지 모니터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유엔이 미국 대표단한테 위임 결정을 해줘서 미국 대표단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개성공단에서 유엔 그 대북제재 면제된 것이 잘 되는지 감시하는 역할로 이제 미국 연락단이 들어간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네거티브하는 방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남북경협 활성화하는 포지티브 입장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고 만약 그런 점에서 만약 남북미 간에 좀 합의가 되고 미국이 좀 뭐 승인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북한이 생각하는 그 안전보장 문제에서 북미 관계 개선의 첫 단추 깨는 거 하고 또 제재 지원의 제재 해제의 그 일부분을 조금 성사시키는 거 이제 그렇게 좀 창의적인데 좀 되게 좀 구체적인 방법들을 좀 생각해서 카드를 좀 던지고 해야 되는 게 지금 남아있는 과제고요. 제가 뭐 한의 사는 친구한테 한번 뭐 물어봤더니 이게 한자 이렇게 등판에다가 못 파는 데듯이 막 침을 바꿔주면 그게 다 혈자리냐고 물어봤더니 그건 또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한 10개 해가지고 한두 방이 이게 혈이 맞으면 그게 제 친구가 돌팔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좀 창의적이라고 하는 게 약간은 좀 돌팔이 이렇게 더 너무 막 던지면 안 되겠지만 조금 정제된 거 한 10개 던져서 그 중에 한두 개가 좀 제대로 먹혀 들어갔을 때는 좀 효과가 작동하는 걸 목적으로 좀 다양한 안들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없겠죠. 근데 정부 당국 간에 물리치고 좀 활발하게 좀 얘기가 돼요. 바보 소리도 좀 들어가면서 좀 활발하게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10개 한번 했다가 두세 개 맞으면 혈자리 뚫린다. 예. 사실은 근데 보면 그런 혈자리를 뚫기 위해서 이제까지 정말 노력해 주신 분이 그 미나연의 김홍걸 상임 대표이장이실 것 같은데 이제 실제 올 초에 그 금강산 시민사회 그분들하고 함께 금강산 가셨더니 예, 그때만 해도 상당히 희망에 부풀어 있었죠. 예. 자, 근데 이제 이 금강산은 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오히려 금강산이 현대 아산이 이 재개를 했을 때는 현금을 대량으로 이제 북한에 줘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소위 이게 유엔 제재 벌크 캐시 요게 문제가 되는 것이 관광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인도주의적 지원도 약을 보내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약 싣고 트럭이 가는 게 문제가 되고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참 계속 문제가 되고 그랬는데 이제까지 북한과의 혈자리를 뚫기 위해서 계속 이제 노력해 주셨는데 총체적으로 남북 관계, 북미 관계 총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구상이 있으시면 구상도 좋고요 희망사항이 있으시면 희망도 좋고요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도 뭐 우리 중재자 역할 이걸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이 상황이 좀 어려워졌기 때문에 또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무작정 북한 찾아가서는 그 사람들 달래고 미국 찾아가서는 미국을 또 달래고 이런 식의 외교는 이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오히려 우리의 입장, 우리의 원칙을 단호하게 양측에 전하고 좀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그런 면모를 좀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비핵화 문제가 중요하지만 또 북미 관계 잘 개선돼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남북 관계가 거기에 종속돼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비핵화가 될 때까지 기다려보자. 북미 관계가 개선될 때까지 기다려보자. 이런 식으로 수동적인 자세. 그것으로는 우리가 이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북미 관계가 쉽게 안 풀려도 비핵화가 좀 지지부진하더라도 오히려 남북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가지고 이 한반도에 과연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고 회의적으로 보는 이 국제사회를 우리가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남북 관계를 발전시킴으로 인해서 비핵화를 견인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말씀들 하신 그 개성이나 금강산 부분도 어떻게든 그런 것이라도 예외를 인정받아가지고 뭔가 우리가 치고 나가야만 북한도 우리를 존중해주고 또 우리를 제대로 협상 파트너로 인정해 줄 것이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민화협이 작년 가을부터 북측에 금강산 관광, 상업적인 관광은 불가능하지만 그냥 저희 민화협에서 갔던 것처럼 방문단을 짜서 거길 가가지고 그저 먹고 자는 것에 대한 비용만 실비로 지불하고 오는 것은 유엔 제재 위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꾸준하게 금강산에 우리 남측에서 방문단이 가도록 하겠다는 제안을 한 바 있고 북측에서도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식으로 정부는 정부대로 민간은 민간대로 이 한반도 평화가 돌이킬 수 없는 대세라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그런 노력을 지금 치열하게 기울여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토크는 거의 좀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양쪽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니까 갑자기 그 플로어의 청중 여러분들이 놀라서 이렇게 보시던데 토크가 끝나고 난 마지막 순서를 해주실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토크 끝날 때까지 그리고 토크가 끝나고도 마지막 순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까지 계속 저희 네 사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시간이 예전보다 좀 지나서 그렇긴 한데요. 딱 혹시 질문이 있거나 정말 자기 좀 짧게라도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러신 분 있으면 두 분만 받겠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신경 쓰고 관심 가진 거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요즘 TV나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쌀을 13만 얼마를 보내니 5만 톤을 보내니 이런 거 얘기할 때 중국이나 남한이나 보릿고개는 6, 7, 8월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지금 쌀을 보내면 그들은 9월이나 받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정부가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정말 그들이 많이 허덕일 때 6, 7, 8월에 갔으면 어쨌든 그들이 받고 누구한테 가든 헐벗은 그 백성들한테 갔으면 좋았을 것을 그들도 쌀이 나오는 9월에 보낸다는 게 참 안타까운데 이런 것들은 좀 상의해서 가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을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상의해서 좀 제때 좀 갈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좀 아무래도 그런 상의는 저 우상호 의원께서 하셔야 되는 거 이 세 분 중에서 우상호 의원이 맞겠죠? 어떻게 답변하셔야 되겠는데. 네, 제가 갑자기 질문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잘 보시면 남쪽이
있어서도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최근에 보면 민간 교육을 하는데 북쪽에서 좀 목리 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또 북한 하나대로 할 수도 없어요. 사실 우리가 대한민국에 갖고 있는 자존심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해도 필요 없다 할 때도 있고 막 그래서 사실 이게 결국 서로 남과 북에도 더 신뢰를 쌓고 더 이 관계가 더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도움 받으면서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어떨 때는 우리가 거지냐 이럴 때도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러워요. 뭐 도울 때도 조심스럽고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저도 가난한 이제 부자 형제가 있고 가난한 형제가 있을 때 형님 돕겠다 그러고 자존심상할 때가 있는 것처럼 이게 참 민감한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남쪽의 문제만은 아니니까 계속 이게 쌓이면 나중엔 별것도 아닌 것이 될 텐데 하는 문제들이 있다. 어쨌든 인도적 지원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좀 제때에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을 경청하고 잘 이렇게 또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는 것은 그 정권마다 그 북한한테 주는 돈 문제가 국민들로부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하는 면이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 같고 그래서 김대중 정권 시절이나 노무현 정권 때와 또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때의 그 북한한테 그 주는 돈이 정말로 소문처럼 뭐 어떤 사람은 막 너무 이 정권에서는 돈을 많이 주고 저 정권에서는 안 줬다고 그러는데 국가 예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국가 예산 검토하면서 준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허무맹랑한 그 헛소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국민들 마음속에서는 그 우려가 되는 거죠. 제가 얘기해서 제가 좀 정치한 지 20년 되니까요. 두 번 들어주고 세 번 당선이 됐으니까. 실제로 이제 여러 낭설들이 있지만 북한에 넘어간 현금은 되게 현대 아산이 관광사업과 개성공단의 권리금 차원에서 준 현금들이 있어요. 사업권이죠. 사업권을 산 거죠. 그것은 예를 들어 금강산을 통째로 우리가 빌려 쓰는데 그 권리금을 행사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대가를 지불한 돈이 있습니다. 현대 아산 돈이죠. 이제 그러니까 그걸 퍼주기라고 말하지만 그러면 우리 같으면 설악산 내주고 북한 관광객 봤는데 아무런 대가도 안 받고 그냥 통째로 쓰게 해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역지사지를 보면 현금이 간 건 맞는데 그건 현대 아산이 금강산 관광을 하기 위한 사업권에 대가로 지불한 돈인 거고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그 기업들이 노동자들을 쓴 그 비용과 북한에 내야 할 세금 일부를 통칭해서 준 현금은 있죠. 근데 그러면 북한 노동자를 써먹으면서 우리나라 임금 노동자 100만 원, 150만 원 할 때 10만 원 주고 썼는데 그 10만 원 준 게 100불이니까 그 100불 준 거는 퍼주기로 보이는데 이 사람이 얻은 말하자면 그 중소기업들이 개성에서 얻은 이익은 이제 왜 우리 국가적 이익을 안 보나 하는 이런 논쟁이 계속 정치권에서 있어 왔습니다. 그럼 국가가 준 게 뭐 있냐? 잘 아시고 국가 예산은 국회에서 다 심의를 합니다. 국가 예산, 국민이 낸 세금을 현금으로 통째로 줄 수는 없어요. 그건 어느 정권이든 다 걸려요. 그거 어떻게 안 걸립니까? 딱 돈을 어디서 든지가 그냥 그대로 그 국회에 보고돼서 예산 결산 국회에 두들기니까 남북평화협력기금을 어디에 지출하는지는 통일부에서 다 보고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권이 비자금을 가지고 통째로 줬다 이런 소문도 돌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근거 없는 소문이고 다만 요번처럼 쌀을 준다. 그러면 쌀을 구입하는 비용, 운반하는 비용 이런 것들은 다 현금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 돈을 세금을 쓰긴 씁니다만 그 남북협력기금에서 구입비와 운반비는 지출을 하고 그걸 나중에 이제 국회에서 보고받고 결산 처리를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그동안 수없이 많은 퍼주기 논란이 있었지만 사업과 관련된 것까지 포함해서 퍼주기라고 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는 것이 기본적인 저의 입장이라는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덧붙이겠습니다. 저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그 퍼주기 논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얼마 전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퍼주기니 뭐니 이런 식으로 시비를 하는데
오히려 기회가 있을 때 확실하게 더 많이 퍼주지 못한 게 한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지금 여러분들 저 어디 광화문이나 그 데모하러 나오시는 분들 보면 성조기 들고 나오는 연세 많은 분들이 있죠. 근데 그분들이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미국 때문에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노인층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50년대, 60년대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가난하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고 할 때 미국서 온 구호 물자 때문에 관심이 연명했던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미국 하면 구세주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신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북한에서 그렇게 아사자가 막 나오고 그런 최악의 상황이었을 때 우리는 곡식이 남아 돌았는데 그걸 충분히 줬더라면 지금 북한 사람들이 남쪽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저희가 과거에 제가 아는 분이 북측의 고위 관리한테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 6.15 이후에 몇 년 동안 그 북측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다. 이러다가 남측에 흡수 통일되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6.15 이후에 남쪽에서 사람들과 물자가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 북한 주민들이 동요를 해가지고 굉장히 북한의 지배층은 그 부분을 걱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 들어오고 박근혜 정권 들어오면서 교류가 끊기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주민들 통제하기가 쉬워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햇볕 정책의 효과였던 겁니다. 앞으로 작년에 이제 4.27 회담하고 나서 우리하고 그러니까 장밋빛 미래를 그리면서 언론에 앞으로 뭐 북방에 진출해서 우리가 남북이 경협을 하고 뭐 어디 지하자원을 개발하고 이런 건 많이 났는데 저는 뭐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에 그것이 성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경협을 하는 데 있어서도 경쟁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중국, 일본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에서도 북한의 경제적으로 이익을 차지할 것이 있다면 진출할 텐데 우리가 그때 가서 북한 사람들에게 아니 그래도 같은 동포인데 우리하고 해야지 왜 외국 사람들하고 하느냐 이런 말을 할 때 북쪽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가 굶어 죽고 병들어 죽을 때는 같은 동포 아니어서 안 도와줬느냐 이제 와서 무슨 같은 동포를 찾느냐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뭐 마지막으로 한 30분만 조금 말씀 더 하면은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것좀 연결해서 우리가 뭘 할 건가라고 하는 건데 미국 전문가들 이렇게 만나다 보면 굉장히 좀 실용적인데 관심이 좀 많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이 워싱턴 엘리트들이 하는 얘기는 워싱턴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반영하고 있는 것인데 그 미중 무역 갈등이 심하잖아요. 중국은 또 미국한테 히토리를 가장 많이 파는 나라인데 히토리를 무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또 카드로 좀 많이 잡가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게 또 뭐냐 하면은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의 히토리에 굉장히 관심을 보입니다. 북한의 히토리를 시장화할 수 있고 그것을 싼 값에 가지고 올 수 있으면 중국의 히토리를 무기화에 대응할 수 있는 카드로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가능한 건지 잘 따지고 있더라고요. 미국 전문가들이 물어보고 막 그러는데 그걸 생각하면 그렇게 히토리가 상품화가 가능하다, 시장화 가능하다 하면은 미국은 그 북미 적대 관계 전쟁을 했던 나라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죠. 그냥 가서 하고 이제 포크를 이제 푹 찍을 건데 북한 땅은. 근데 우리는 아직도 좀 안에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빨갱이들하고 이제 어떻게 수명 장관 혹은 아예 또 그 반대편에서는 우리의 평화 비전은 무엇인가, 신한반도 체제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게 개념적인 얘기, 좀 약간은 좀 공허한 얘기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좀 국제사회 조류하고는 약간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좀 굉장히 좀 실용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빠르고 정확하게 좀 뛰어야 할 때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오늘 긴 시간, 예전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좀 진행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인가 나서서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내년이 한국전쟁 70년입니다. 내년까지는 이제는 더 이상 한국전쟁 끝을 내고 한반도가 완전히 평화를 향한 분위기로 완전히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자, 이런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세 분께도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